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러시아 성상의 그 뒤집어진 원근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그 투시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원근법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전제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뭡니까? 시점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을 특정한 곳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봐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전제였고요. 두 번째 전제는 투사를 할 때 평면에다 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곡면에다 투사를 하게 될 경우에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가령 우리 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둥글죠. 둥근데 가령 이제 여기 상이 어떤 상이 맺혔을 때 이걸 평면에다 투사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왜곡이 일어나겠죠. 여기가 이만큼 길어지고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원근법적인 그 퍼스펙티브가.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안구라는 것은 망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형으로 휘어져 있는데 그걸 평면에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은 왜 반드시 그림을 갖다 평면에만 그려야 되느냐? 평면에만 투사해야 되겠느냐? 구면에 투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완전히 그 다른 그 원근법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첫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알베르티의 시각 피라미드입니다. 시각 피라미드고 알베르티는 여기서 단면이라 그랬죠. 여기서 한 단면을 횡단면을 취하면 그게 바로 회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선을 계속 연장시켜 봅시다. 연장시키면 길게 늘어지겠죠, 바탕에. 평면에서 횡단면을 잘랐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 바닥에 투사를 하게 되면은 그 형태가 어떻게 돼요? 길게 늘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길게 늘어진 채로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 그걸 갖다 다시 원래 형태대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길게 늘어졌으니까 다시 단축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 실제로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림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밑에서 이렇게 펴가지고 비스듬하게 봐서 단축을 시키게 되면 원래 형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왜곡상, 아나몰포제라고 하는데 왜곡상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근데 원래 아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몰포즈는 뭡니까? 형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 안에 진정한 형태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왜곡상으로 그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보게 되면 언뜻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의 진정한 형태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쓱 기울여가지고 보게 되면 원래 형태가 나오는 거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무슨 그림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려졌냐면 길게 느려져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짧고 뒤가 길죠. 마치 러시아의 뒤집혀진 원근법, 역원근법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게 좀 늘어나서 보이겠죠. 반면에 뒤에 것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짧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은 크기가 되게끔 그 정도를 이렇게 단축을 해서 보게 되면 이것들의 원래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장 왜곡상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왜곡상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이렇게 그 보는 각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길게 느려진 것을 단축시키면서 보는 것들, 이런 걸 연장 왜곡상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왜곡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길게 늘려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러려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모눈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그 모눈만큼, 모눈이 정사각형이었는데 이제 뭐가 됐습니까? 직사각형 내지는 뭡니까? 그 사다리꼴이라 그러나요? 사다리꼴이 됐죠? 그 비율에 맞게끔 기하학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겁니다. 모눈. 그럼 이런 형태가 얻어지겠죠? 이런 형태를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다시 원래 형태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있겠고, 두 번째 방법은 투사를 시키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셀로판 종이 같이 투명한 종이거든요. 거기다 우리 눈을 그렸습니다. 눈을 그려놓고 이걸 햇빛을 또는 그 빛을 쪼였더니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마치 뭡니까 그 우리가 슬라이드 필름 보는 것처럼. 다만 슬라이드 필름은 어디에 평면 이렇게 평행을 해야 되잖아요. 필름과 스크린이.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바닥에다 비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걸 그려가지고 특정한 시각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연장 외국상 같은 경우에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가령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길을 다닐 때 뭐죠? 아스팔트에 글자가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가령 천천히 이런 것들을 아마 길게 느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축돼서 보이게끔, 단축돼서 보이면 그 제대로 된 글자가 나오게끔 하려면 역시 글자를 길게 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뭔가 나눠드렸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죠. 먼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눠드렸는데, 자, 요 그림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걸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단축을 시켜야 합니다. 이걸 그대로 오려가지고 말면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원뿔이 나오겠죠? 네.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원뿔을. 근데 거꾸로 접는 게 아니라 그림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완성이 됐으면은 그걸 무릎에 올려놓으십시오. 무릎에 올려놓고 똑바로 세워놓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꼭지점 위부터 내려다보는 겁니다. 내려다보면 뭔가 보이실 겁니다, 아마. 예, 그림이 아마 제대로 이제 보이실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왜곡상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르네상스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아니 왜 그림을 반드시 평면에만 그려야 되느냐, 좀 느려 그릴 수는 없느냐, 아니면 곡면에 투사할 수는 없느냐, 여기에 생각이 미쳐가지고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책, 지금 남긴 그 뭐랄까 필사본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쓴 노트책 한쪽 귀퉁이에는 한 소년의 얼굴을 이렇게 길게 느려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왜곡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좀 전에 했던 것은 길이를 갖다가 단축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선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길이를 단축해서 원래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은 반사 왜곡상입니다. 반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거울이 필요하겠죠. 말하자면 거울을 이용한 왜곡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그림이요. 자, 이게 그 아나몰포제를 보는 데 사용됐던 거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면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원기둥 형태가 있겠고요. 다양한 크기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원뿔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 밑에 그림은 길게 아마 느려져 있을 겁니다. 요런 그림들이 원기둥에 나타나면 제대로 된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그 기하학적으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모눈을 그렸죠, 역시. 모눈을 그려가지고 기하학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방법은 투명한 종이에다가 그립니다. 원래상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 안에다가 빛을 집어넣고 강하게 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비추겠죠, 슬라이드처럼. 바로 그 모양 그대로 따라서 그리게 되면 다시 이런 식의 그 아나몰포제가 얻어지는 거죠. 자, 시도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 원기둥형 왜곡상입니다. 원기둥이냐 원뿔이냐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이 동그라미 부분이죠. 요게 이제 거울을 놓는 위치인데, 요게 밑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것은 원기둥형이고, 이게 좀 전에처럼 요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위에서 내려다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원뿔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기둥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비친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게 원뿔형인지 아니면 원기둥형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일까요? 뭔지는 감이 잡히시죠? 어렴풋이. 이것을 기둥형으로 보게 되면은
원기둥 거울을 갖다 놓고 보게 되면 원래 형태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두개골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직접.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뭘 의미할까요? 이건 원기둥일까요? 원뿔일까요? 당연히 원뿔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친절하게 여기서 정답까지 이렇게 같이 그려놨습니다. 이 안에 상이 있죠. 원뿔형 거울을 갖다 놓고 보게 되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이 안에 있는 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해보죠. 그러니까 아까 원기둥형은 옆에서 보면 됐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상이 나타나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는 이제 원기둥과 원뿔을 봤습니다. 이건 뭘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거울을 사용해야 돼요? 예, 피라미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원기둥이나 원뿔과는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기둥이나 원뿔 같은 경우에는 그림 전체가 다 비치거든요. 근데 피라미드형 거울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가 세모꼴이죠. 그 다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각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 전체를 비추는 게 아니라 그림 중에서 특정 부분만 따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씩, 4분의 1씩, 4분의 1씩 따와가지고 하나의 전체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사람 얼굴이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있고, 눈은 여기 비칠 것이고, 이쪽 눈도 여기 비칠 것이고, 입도 여기 비칠 것이고, 그 다음에 요는 아마 뺨이 될 겁니다. 손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뭐냐? 트릭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어떤 그림이 되어 나타날지 감을 못 잡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릭을 쓴 겁니다. 가령 이제 조그만 사람들도 배치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람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거울을 이용한 왜곡상을 살펴보았죠. 이 왜곡상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거울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디옵터라고 하는데 어떤 보는 기계가 있어요. 특수한 렌즈가 끼워진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봐야지 제대로 된 형상이 나타나는 그림들입니다. 가령 보면은 이건 지금 현미경처럼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가령 프리즘이라든지 육각 프리즘 아니면 왜 보석 있죠? 여러 가지 면을 가진 보석과 같은 다양한 각도 또는 다양한 면을 가진 그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봐야지 비로소 그림들이 이렇게 제대로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뭔지 모르죠? 어떤 그림들이 잔뜩 이렇게 둘러싸여 묘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디옵터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요소가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일부 요소만 채택이 돼가지고 여긴 조그만 해골 상반신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결합돼서 전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보여요, 보통. 문제는 뭐냐면 이 배와 다른 그림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가지고 매치가 되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 가령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인의 그 몸이 보일 겁니다. 얼굴도 보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여기 팔 있죠. 팔인가 어딘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형태가 되고 또 다른 것들이 합쳐져서 또 다른 형태가 되고 또 다른 형태, 다른 그 그림들이 합쳐져서 또 다른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형체가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디옵터로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하나로 모아져가지고 전체 형상이 나오는 거죠. 자, 보시죠 한번 직접 어떤 그림들이 숨어 있었나? 다음 장면이요. 자, 인어죠. 인어가 있는 겁니다. 이 인어의 그 각 부분을 이루는 것들은 아까는 이렇게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모아준 겁니다. 여기 이제 바닥괴물이죠, 두 개. 바닥괴물. 그러니까 아까 그 배랑 결합해서 보게 되면 배가 있고 바다에서 인어가 뭐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바닥괴물이 나타나는 모습들, 이게 이제 함께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 디옵터 없이는 도저히 어떤 그림이 나올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뭡니까? 두개골이죠.
두개골이고 이 두개골을 여기 촛불이 있죠. 두개골의 사진을 갖다 투사를 하게 되면 이 두개골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전체 보석 렌즈의 모양이죠. 렌즈의 모양대로 쫙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여기 들어가고 이 부분은 뭐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는 도대체 원래 상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그림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이 그림을 제작했는데 사용한 이 렌즈. 이 렌즈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렌즈는 사라져버린 상태거든요. 아직도 그 유럽의 그 박물관에는 수많은 그림들이 남아있는데 원래 렌즈가 사라져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한편 뭐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아나몰포제를 제작하는 원리입니다. 이걸 갖다 투사해가지고 요대로 그려가지고 다른 한편 거꾸로 보게 되면 왜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보게 되면 렌즈를 통해서 아나몰포제의 그림을 원래 상태대로 보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느 경우에나 뭐가 매개가 되는 겁니까? 중간에 이 렌즈가 매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왜곡상들의 종류를 다시 한번 분류해 보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연장이었죠. 연장 왜곡상이었겠고, 두 번째는 반사였죠. 거울을 통한 반사. 반사광학적인 또는 반사 왜곡상. 세 번째가 렌즈를 통해서 봤던 걸, 이걸 갖다 굴절이라 그래요. 굴절광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렌즈를. 그래서 굴절. 아나몰포제. 예, 왜곡상은 사실 그 르네상스 시대에 발명됐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원근법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근법을 개발하는 가운데서 그 시각의 조건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탐구를 하는 가운데 왜 반드시 평면에 투사해야 되느냐? 또 곡면에 투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누구든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탄생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만들어낸 사람은, 이 원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왜곡상이라는 게 널리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 예술은 가능한 한 대상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아름다운 상, 그 아름다운 상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는데 왜곡을 시키게 되면 아름답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뭔지 알아보기 힘들죠. 이런 것들은 르네상스 예술의 이념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게 제대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르네상스 시대에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한스 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사신들. 두 사람의 사신이 있습니다.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 속에는 인물한데요. 이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까? 뭔가 길게 느려져 있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에서 보면 안 되고, 우리 보는 방법 배웠죠? 이렇게 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옆으로 기울여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해골이죠. 이건 바니타스라고 하거든요. 바니타스는 원래 헛되도다라는 뜻인데, 인생, 삶이 허무하고 헛되다, 무상하다, 이런 주제로 많이 그려졌던 그림이 바로 바니타스 그림입니다. 이 바니타스라는 것은 그 아나몰포제가 즐겨 사용됐던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이미 우리 렌즈를 통해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해골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바니타스라는 것은 아나몰포제가 즐겨 사용됐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는 현세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사신이 있고. 하지만 또 하나 진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해글바가지. 마치 우리 삶에 뭐가 드려진 겁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것 같죠. 우리는 그렇죠. 그 그림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현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우리는 조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진리가 그림자처럼 이렇게 드려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진실하냐? 어느 게 더 진실합니까? 화면 속에 묘사된 그 현세입니까? 아니면 그 해골바가지의 진실입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을 갖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은 기독교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삶이다라는 건 아주 짧은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입니까? 오히려 저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가 아닌가. 이런 메시지죠. 근데 아까 아나모르포즈가 어떤 뜻이냐면 진정한 형상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진짜 진정한 형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형상은 이거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 아나모르포즈는 또 겉으로 보면은 참 남세스러운 그런 그림들 있죠. 뭐예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포르노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딱 그 거울을 대고 보면은 좀 이렇게 낯뜨거운 이런 그림들을 그린다라든지, 다른 한편은 아까 그 프리즘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 프리즘 렌즈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종의 그 암호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글자를 사용한다라고 할 경우에 글자들 여러 가지 섞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들 중에서 렌즈를 보게 되면 특정한 단어만 딱딱딱딱 모여가지고 하나의 텍스트가 나오겠죠. 이런 식의 암호문.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인 경우지만 이렇게 정치풍자라든지 이럴 때 이게 이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모르포즈가 왜 중요하냐? 옛날 화가들도 이게 부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나모르포즈가 함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르네상스적인 투시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스 홀바인도 저렇게 사용을 했지만은 현대 화가들 중에서 아나모르포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도 독일에 가서 어느 한국 여자 화가가 그린 그림을 봤거든요. 그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딱 보게 되면 그냥 바코드예요. 바코드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밑으로 기울여서 딱 보게 되면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죠. 성서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한 권 전체를 다 아나모르포제로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묶었더라고요. 이렇게 두껍게. 또 한편 어느 일본 예술가가 있는데요. 그분의 작품은 설치입니다. 허공에 뭔가가 매달려 있어요. 철사 덩어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뭘까? 모르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봐가지고 아무리 돌려봐도 저게 뭔지 모르는데 빛을 특정한 각도에서 비추게 돼요. 그럼 뭐가 생겨요?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럼 그림자 속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느 그 미국 화가였는데 이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현대 화가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치해요. 바닥에 잔뜩 쓰레기가 이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다 널려 있는데 그건 역시 이쪽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벽에 비추게 되면 뭐가 나오냐? 스카이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도시에. 이런 방식으로 그 아나모르포제를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예술 창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모르포제가 한동안은 천대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17세기 때 처음에 이거 아나모르포제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이것을 가지고 놀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식층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학승이라든지 수도승이라든지 아니면 학자들 또는 철학자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의 시각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원리를 발견하곤 이걸 가지고 재밌게 노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8, 19세기쯤 되면은 이거에 대량 제작하는 방법이 발견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나모르포제를 제작하는 기기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술이 또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대량으로 보급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보통 서민층 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아나모르포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작가, 미상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전시되는 게 아니라 박물관 저 창고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요즘 들어와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현대가 미디어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데다가 다른 한편은 아나모르포제의 뜻,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어떤 진정한 형상을 감추고 있다. 이게 현대예술의 원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냐? 현대예술 작품들 딱 보면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마치 무슨 수수께끼를 찾는 것 같죠? 그 안에 어떤 감추어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의미를 막 찾아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아나모르포제가 바로 그렇거든요. 아나모르포제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형상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왜곡된 형태로 그 안에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아나모르포제로 트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중세 때 어떤 그림들이 나오냐면, 중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15세기 이후겠죠? 그 수도원의 그림인데, 제가 본 아나모르포제 중에 가장 탁월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벽에 그림이 있어요. 정면으로 보게 되면은 길게 느려진 그림이겠죠? 근데 정면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풍경화입니다.
항구의 풍경이에요. 암스테르담 항이 있고, 뭐 나폴리 항이 있고, 이렇게 그 두 개의 항이 마주보고 바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짝 벽에 붙어가지고 옆으로 딱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나요. 이 축소가 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배반하죠. 그쵸? 예수가 그랬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수가 죽은 다음에 저자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고 3번을 얘기를 하죠. 3번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정말로 닭이 꼬끼요 하고 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생각하고 막 회개를 하는 장면인데 기도를 하고 그 옆에 이제 닭이 그려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들을 감추고 있다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현대예술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원근법, 르네상스 때 만들어진 원근법의 2가지 전제 조건들. 이걸 허물게 되면은 새로운 퍼스펙티브,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장난이 아니라 오늘날도 현대 화가들도 여기서 자기들에게 창작을 위한, 말하자면 세계를 재현하고 표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얻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